11장 정확한 사고. 필요에 의해 친구의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 친구와의 우정을 계속 지키고 싶다면 과도한 요청은 삼가라. 정확한 사고. 믿어라. 당신은 해낼 수 있다. 이번 장에서 다루어질 주제는 이 책의 전체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재밌는, 가장 어려운 내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언급할 주제는 이 책 전반에 걸쳐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렵다고 전제하는 이유는 그 내용이 독자들의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 즉 익숙하지 않은 사고의 영역에 대해 설명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열고 이번 장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으며 그것은 당신이 평생 성공의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건대 이번 장을 다 읽고 난 후에는 이전과는 달라진 사고방식을 갖게 될 것이다. 부탁이 있다면 설령 이 책을 처음 읽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해도 결코 실망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은 믿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책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닫고 돌아서지 않기를 바란다. 성공에 도움 주는 정확한 사고. 인류는 과거 몇천 년 동안 나무로 배를 만들어 왔으며 나무 이외에 다른 재료로 배를 만드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오직 나무라는 재료만이 물 위에 뜬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철제가 물에 뜬다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만큼 이들의 생각은 진보적이지 못했다. 같은 양의 물질이 존재할 때 물보다 가벼운 물질은 무엇이든 물에 뜬다는 사실은 알지 못해서 이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인류는 오직 나무로 배를 만들어 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새만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새보다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하늘을 날고 있다.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공기라고 불리는 공간이 지구상의 어떤 것보다 더 활기차고 민감한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인간의 음성이 전기선을 통하지 않고도 번개와 같은 속도로 먼 곳까지 전해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이 모든 발전이 과연 사람들의 오픈 마인드 없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번 장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당신이 마음을 활짝 열고 정확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가짐은 당신이 성공을 거두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의 내용은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음을 독자들은 눈치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성공의 의미가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었다고 이해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단순히 부의 축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까지의 내용 중 일부는 분명 물질적인 부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만일 내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설명할 때 사업, 금융, 산업과 같은 것이 아닌 다른 측면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 과정을 듣는 대부분의 독자들이 실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success, 성공이라는 단어를 동글동글 달러, UCCE 달러 라고 쓰고자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좋다. 그저 보통 사람들이 그리는 성공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할 것이지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은 경지에 오르고 싶은 사람들, 즉 물질적인 잣대만으로 성공을 가늠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정확한 사고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
정확한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 첫째, 새로운 정보뿐 아니라 그 정보에 포함된 진실을 가려낼 줄 알아야 한다. 당신이 수시로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 중 사실을 근거로 하지 않은 것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정보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혹은 타당성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할 줄 알아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당신은 정확하게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쉽게 말해 당신의 성공에 크게 사용된 정보는 중요할 뿐 아니라 타당성이 있는 것들이며 버려진 정보들은 중요하지도 않고 타당성도 결여되어 있는 것들이었다. 같은 능력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러한 분류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당신 주변의 많은 사람들 중에도 인생을 통틀어 당신보다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더 이상 아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또 당신보다 능력이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당신보다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주위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라.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을 골라내고 적절히 사용할 줄 안다. 결국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성공은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당신보다 적게 혹은 쉽게 일할 것이다. 그들은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진실을 가려내는 능력 덕분에 마치 지렛대를 밟고 올라서는 것처럼 단지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온몸을 바쳐 감당해야 하는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진실만을 신중히 골라 자신의 일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1파운드의 힘을 지닌 망치로 공사를 할 때 10톤의 위력을 지닌 망치를 가지고 공사하는 것과 같다. 그만큼 성공이라는 고지에 남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갈 수 있는 것이다. 앞의 비유가 매우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 책의 독자들 중에는 아직 복잡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복잡한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아무런 희망도 남겨주지 않은 채로 그들을 버려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명심하자. 이제 이쯤 설명하면 중요한 진실과 단순한 정보를 구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귀에 들리는 모든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은 바람소리에 실려오는 소문에도 심지가 흔들리며 아무런 분석이나 판단 없이 신문에 게재된 사실 혹은 남들이 판단한 결과를 그대로 믿어버린다. 심지어 자신의 적이나 경쟁자가 말한 것도 그대로 받아들인다. 당신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중 한 명을 골라 잘 살펴보라. 혹은 이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 혹은 누가 그러는데 와 같이 시작한다. 그러나 정확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신문에 난 기사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다. 그리고 누가 그러는데 라고 시작하는 말들은 대부분 진실보다는 거짓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이 위와 같이 남의 말을 잘 믿어버리는 부류의 사람이라면 정확한 사고를 하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다. 물론 대부분의 진실이나 중요한 정보는 마치 소문의 한 부분인 양 신문에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확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말을 무조건 믿지 않는다. 이 부분이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많은 말들은 바다에 있는 돌이나 암초와 같아서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의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게 하기 때문이다. 소송 절차에 보면 증거의 법칙이라는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의 목표는 진실을 얻는 것, 자신의 판단하에 진실이라고 생각되는 정보만을 받아들인다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증거의 법칙을 무시하고 성급한 결론을 내린다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믿고 모든 일을 판단해 버린다면 죄 없는 사람들을 무고할 수도 있다. 또한 증거의 법칙은 이것이 적용되는 주제나 쓰이는 배경에 따라 변하게 된다. 확실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만약 자신의 앞에 놓인 확실한 증거물에 기반을 두어 판단하게 되면 크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장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다.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라.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실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다. 지금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관심사 때문에 진실을 악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간이 지나 뼈저리게 후회를 하겠지만 요즘 세상의 추세가 그렇다. 진실의 정확도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해버리곤 한다. 이번 장, 정확한 사고를 공부하는 우수한 독자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 무척 놀라게 될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생길 때는 정직하다가도 정직하지 않을 때 더 큰 이익이 생긴다면 자신을 합리화할 수천 수만 개의 이유를 찾아낸다. 여러분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자주 봐왔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한 기준을 철저히 지킨다. 그 기준이 자신에게 이익을 주든 손해를 주든 상관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람들은 항상 사실만을 고집한다. 그 사실이 자신의 관심사든 아니든 냉정한 판단으로 공과 사를 구분한다. 이 사람들이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습관 덕분이다. 고대 철학자인 크리에수스의 말을 명심하자. 세상에는 인간의 관심사라는 바퀴가 있다. 이 바퀴는 항상 돌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오는 행운을 막아버리곤 한다. 정확하게 사고하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교류에 자신을 다스리는 엄격한 잣대가 있다. 설령 이 잣대가 자신에게 일시적인 손해를 입히더라도 그들은 이를 예외 없이 지키고 있다. 정확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만의 엄격한 기준을 지키느라 잠시 동안 손해를 본다는 말도 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그 손해는 조만간 더 큰 보상으로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완전한 지식과 타인의 간접 경험. 이제 정확한 사고를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점검해보자. 먼저 원칙을 지키는 철저한 이성과 남의 말에도 흔들림 없는 성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 당신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이다. 정확한 사고를 하는데 아주 잠시 동안 손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손해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점이다. 자신이 입은 손해에 비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보상이 따를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선 의심하지 않아도 좋다. 진실을 찾아 나서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다. 그것은 완전한 지식과 타인의 간접 경험이다. 자기 귀에 들리는 정보는 물론이고 그 정보를 준 사람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를 해본 뒤 그 결과가 믿을 수 있을 만큼 타당하다면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증거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많은 증거 제공자들이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증거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경우 그 사람의 말은 조심해서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점만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현대의 추세이다. 이에 반해 정확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적 앞에서도 자신의 허물에 대해 가감없이 밝힐 수 있으며 자신의 미덕에 대해서는 최대한 겸손하게 말한다. 유능한 사람들은 자신의 적이나 경쟁자를 하찮게 여기는 등의 저속한 습관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점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금 내가 말하는 세상의 추세를 명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점이 당신의 정확한 사고력을 그르치게 하는 요인들이다.
정확한 사고를 하기 전에 분명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게 마련이고 그의 인격에 대해 이런저런 소문이 떠돌게 되는 법이라는 점이다. 성격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데 남에게 해를 주는 나쁜 사람들을 평생 피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 링컨의 반대파들은 그가 유색인종 여자와 같이 산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워싱턴의 반대파들도 이와 비슷한 소문을 퍼뜨렸다. 반대파들은 링컨이나 워싱턴이 모두 보수적인 남부 출신이어서 이 소문이 두 명에게 주는 여파는 치명적일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남을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의 증거를 찾기 위해 초대 대통령의 역사까지 들춰낼 필요는 없다.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예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하딩 전 대통령의 일화를 살펴보자. 그의 반대파들은 하딩 전 대통령의 몸속에 흑인의 피가 흐른다고 소문을 냈다. 또한 윌슨 전 대통령이 파리회의 참석 후 국제 분쟁을 조정하는 구상을 하고 귀국했을 때 그의 반대파가 낸 소문 때문에 국민들은 그가 네로나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다. 그릇이 작고 소심한 정치인들은 자신의 주관 없이 모두 하나가 되어 거대한 소문에 입을 맞추고 있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를 파괴하고자 말이다. 반대파들은 하딩과 윌슨 두 명 모두를 죽였고 아주 사악한 거짓말로 그들을 매장시켰다. 링컨 역시 같은 상황이었다. 다만 미치광이의 총알이 좀 더 그를 일찍 죽게 했을 뿐이다. 중상모략이 판을 치는 분야는 유독 정치계뿐만이 아니다. 산업 분야나 경제 분야 역시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크기만 하다.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를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명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금전 등록기 회사의 패터슨 전 회장의 일화는 경쟁을 통해 타업체보다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한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보여준다. 정확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경쟁자들이 패터슨 회장에 대해 퍼뜨렸던 악성 루머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윌슨이나 하딩의 경우 후대들이 그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를 알려면 후대들이 링컨과 워싱턴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오직 진실만이 살아남는다. 진실이 아닌 것들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잊혀지는 법이다. 이 예를 제시한 이유는 더 이상 칭찬하지 않아도 누구나 존경하는 이분들을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의 비방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정보는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 특히 부정적이거나 남을 음해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만약 누구에게도 긍정적인 정보를 들었다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아무런 해가 없을 수도 있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증거의 법칙하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사고라 하면 당신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라도 소문과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에게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일을 하게끔 하려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인생에 대한 예리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런 계획조차 필요 없다면 당신은 성공으로의 탄탄대로에 들어선 것이다. 진실을 찾아내는 능력의 이점. 자신에게 들려오는 모든 정보에 줏대 없이 흔들리거나 경망스럽게 행동해서는 결코 정확하게 사고하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당신은 인생의 명확한 중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편견과 증오심으로 경쟁자의 장점을 과소평가하는 바람에 실패하게 된다. 정확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을 본다. 선입관이나 증오 혹은
질투심 없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정보를 받아들인다. 정확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스포츠맨에 견줄 수 있다. 적어도 스스로에게는 정정당당하고 타인에게서 단점은 물론 장점도 찾아낼 줄 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나 자신을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것은 정확한 사고를 하는 사람의 모토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까지 주어진 힌트들이 사실을 알아내는 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가정하에 이제는 이런 사실들을 구성하고 분류하고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다시 한번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중 노력하는 것에 비해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을 살펴보라.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들려오는 정보들 중 진실만을 적절히 골라 사용하는 법을 터득하고 있고 앞에서 배운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을 잘 이용하는 일종의 전략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긍심을 가지고 진실만을 이용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임기응변에 능하지는 않지만 모든 일을 처리함에 망설인다거나 우유부단하지 않다. 덕분에 그들이 얻는 결과는 남들의 그것보다 훨씬 향상된 것이다.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이지만 진실한 정보를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진실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정확한 사고를 하는 단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간 셈이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사실을 가려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더 정확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단계에 다가간 셈이다. 후자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남들은 10,000번의 망치질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성공을 이 사람은 단 한 번으로 얻는다. 간단히 분석해보면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중요한 진실 혹은 타당성 있는 사실을 자신의 일에 이용할 수 있었다. 그 내용들을 그대로 돌아가 위대한 사람에 의해서 찾아보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테투스, 소크라테스, 솔로몬, 모세, 그리고 예수. 그들이 어떻게 진실을 사용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된다. 물론 굳이 고대의 역사에서 찾지 않아도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서도 훌륭한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현재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바로 부의 축적이다.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축적했던 존 록펠러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록펠러의 인간성 중 유독 빛나는 별처럼 가장 두드러진 점이 있었다. 자신이 하는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 진실만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그가 어렸을 때, 다른 말로 하자면 그가 가난했을 때 그의 인생 목표는 부의 축적이었다. 그러나 결코 이것만이 록펠러의 인생을 살펴보자는 목적은 아니었다. 혹자는 록펠러가 그의 경쟁자들을 대할 때 항상 공정하지만은 않았다고 말한다. 이 말이 사실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정확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처럼 이 점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다. 그러나 아무도 심지어 그의 경쟁자까지도 록펠러가 경솔하게 판단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며 그의 경쟁자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사업에 요용한 진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잣대에 비추어 그 정보가 진실이라고 확신할 때까지 정보에 대한 조사를 멈추지 않았다. 또 하나의 예로 토머스 에디슨을 들어보자. 에디슨은 자연의 법칙을 첫 번째로 삼았기 때문에 이 법칙들을 이용하기 전 반드시 진실임을 확인했을 것이다. 당신이 전기 스위치를 켤 때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편의는 에디슨이 타당성 있는 진실만을 가려 사용한 덕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역시 축음기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확인된 사실만을 이용한 에디슨의 노력의 결과라는 점을 기억하라. 아울러 당신이 영화를 보러 갈 때마다 에디슨이 중요한 진실만을 가려 연구에 이용한 덕분임을 기억하라. 과학 분야의 타당성 있는 진실은 가장 힘센 무기이다. 단순한 정보나 남에게서 흘려들은 사실들은 에디슨에게 가치 없는 무용지물일 뿐이었다. 만약 에디슨이 아무런 판단 없이 들려오는 모든 정보들을 이용했다면 그는 평생을
쓸데없는 일에 낭비했을 것이다. 어디선가 흘려들은 증거로는 백열등을 발명할 수 없었고 축음기나 영화를 발명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혹시 어떤 발명이 있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 것이다. 이번 장을 읽음으로 해서 그런 우연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 이제 타당성 있는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이 떠오를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당신의 인생의 명확한 중점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중요하고 타당성 있는 진실이란 당신이 이용할 수 있는 진실이다. 타인의 간섭 없이 당신 자신만의 목적에 맞게 이용되는 진실을 가리킨다. 그 외의 것들은 덜 중요할 뿐더러 당신의 성공에 관계없는 정보일 뿐이다. 이런 중요하지 않고 관계없는 정보들을 구성하고 분류하고 사용하는데도 똑같이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하고 관계 있는 정보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많은 것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세일즈맨십이란 자신이 팔고자 하는 물건 혹은 서비스의 사실적인 장점을 소비자가 잘 알게 해주고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창조적인 사고와 자기 암시. 지금까지 정확한 사고의 여러 측면 중 연역적 추론에 기반을 둔 한 가지 요소에 대해서만 알아보았다. 이제는 단순히 사실들을 모으고 구성하고 결합하는 것을 넘어선 사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차례이다. 이 단계는 이 과정을 듣는 독자들에게 다소 낯설 수 있다. 이것을 창조적인 사고라고 칭하기로 하자. 왜 이것을 창조적인 사고라 부르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을 갖기까지 어떤 진화 과정을 거쳤는지 간략하게나마 공부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가진 사고 능력은 오랜 시간 진화를 거듭한 결과물이다. 트로와드 판사는 그의 저서인 성경의 신비와 의미를 통해 진화의 최고봉은 인간이 될 것이다. 이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라고 말했다. 생각의 능력을 갖기까지의 진화 과정. 사고하는 인간이 창조되기까지 인류가 거쳐온 5단계에 대해서 추리해보자. 1. 광물 단계. 가장 기초적인 형태, 동작이 없고 활동력도 없다. 운동성 없이 다량의 무기물만이 존재한다. 2. 식물 단계. 조금 더 활성화된 단계이다. 음식을 모을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고정된 자리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 3. 동물 관계. 좀 더 고등 상태로 진보되어 지능도 제법 갖추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하기도 하는 단계이다. 생각하는 사람의 단계, 최고의 지식 단계로서 인류는 드디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인류가 가진 에너지의 형태 중 사고란 최고의 에너지 형태이다. 사고하는 인간에게 한계란 없다. 번개와 같은 속도로 사고의 결정체를 우주의 별까지 쏘아 올릴 수도 있으며 타당성 있는 사실들을 모아서 조립한 뒤 새롭고 다양한 조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가설을 세우고 해석한 뒤 실제로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사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인간은 귀납적으로 혹은 연역적으로 추리할 수 있으며 이 둘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영적인 단계. 이 단계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4가지 단계들이 하나로 수렴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사고하는 인간은 무한한 지성을 향해 꿈을 펼치고 성장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하는 인간은 아직 아기 단계와 같다. 영혼이라 불리는 무한한 지성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지 모른다. 또한 몇몇의 예를 제외하고는 그 무한한 지성에 접근하는 연결고리가 사고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 그 몇몇의 예외란 모세, 솔로몬, 예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공자, 그리고 또 다른 성인들의 경우를 말한다. 물론 그들이 살던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이 위대한 진실을 부분적으로나마 발견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진리는 아직도 그 당시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창조적인 사고를 하려면 신념을 갖고 일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신념이 부족한 나머지 창조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 가장 무지한 사람들이라도 연역적 추론이나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본질에 기반을 둔 사고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 단계 올라가서 무한한 지성을 가지고 사고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보통 우리들은 자신이 가진 오감에 느끼는 것만 받아들인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그러나 무한한 지성은 이 오감만으로 길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한한 지성을 얻을 수 있을까? 자연스러운 질문이다. 대답은 창조적인 사고를 통해서이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더 명쾌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 책의 앞부분에서 다루었던 몇 가지 원칙들을 다시 설명해야 한다. 그 원칙들을 통해 독자들은 앞으로 전개될 창조적인 사고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책 2장에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 중 자기 암시를 기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단어를 다시 음미해보자. 자기 암시야말로 당신의 대화를 도울 수 있는 일종의 전화선이며 이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나 계획, 구상 등을 잠재의식 속에 기록하는 것이다. 그것은 쉽게 배우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잠재의식이란 의식세계와 무한한 지성을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또한 잠재의식을 통해서만 무한한 지성으로 가는 통로를 발견할 수 있다. 잠재의식에서는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려준다. 바로 이것에서 우린 각자가 세운 인생의 명확한 중점 목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인생 최고 목표, 즉 명확한 중점 목표의 중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했다면 이번 장을 다 읽기 전에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내 자신이 이 분야에 대한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잠재의식과 자기암시 그리고 창조적인 사고들과 같은 단어들에 대해 내가 무지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들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적절한 내용들을 책 전체에 걸쳐 언급했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사람 모두가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책 전체에 걸쳐 이 단어들이 계속 언급될 것인데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 독자에게는 양해를 구한다. 잠재의식에서부터 자기 암시로. 자, 이제부터 잠재의식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잠재의식은 자기 암시를 통해 자신이 전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가 무한한 지성을 통해 자연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앞문장을 잘 읽어보고 이해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문장이다.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책의 기초 원리가 되는 무한한 지성을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 기초 원리란 입문 단계에 설명했던 마스터마인드 법칙의 활용인데 이를 활용하려면 무한한 지성을 얻고 그것을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앞의 단락과 이후 나올 부분들을 신중하게 명상하며 공부해 주시기 바란다. 잠재의식이란 인간이 지닌 괄목할 만한 특징이다. 이것은 자신에게서 전달된 모든 제안들을 받아들이고 행동에 옮긴다. 그 제안이 건설적이든 파괴적이든 외부로부터 오는
외부로부터 오든 자의식에서 오든 상관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증거의 법칙에 기초하여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다. 이번 장 첫 부분에 언급되었던 잠재의식에서 자기 암시로 가는 과정을 신중하게 공부하자. 이것을 공부하면 과연 인간이 왜 그토록 진실을 찾아 헤매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잠재의식에 독이 든 음식을 주는 것과 같아서 창조적인 사고를 방해하게 된다. 때문에 중상모략가나 험담가들에게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 잠재의식은 마치 카메라의 감광판과도 같다. 모든 움직임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있다. 카메라의 감광판은 녹화하고 싶은 것만 녹화할 수가 없다. 렌즈에 들어오는 모든 영상을 편집 없이 다 녹화해버린다. 반대로 깨어있는 의식은 셔터와 같다. 카메라를 작동하는 사람 마음대로 찍고 싶은 것만 찍을 수 있다. 카메라의 렌즈는 자기 암시와도 같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록되는 이미지와 카메라 감광판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한한 지성은 감광판을 현상하는 사람과 같은데 이유는 영상을 물리적인 현실 즉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진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카메라가 창조적인 사고의 전 과정을 설명해주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 그러므로 반복하자면 창조적인 사고의 과정은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 과정과 유사하게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카메라 앞에 사진을 찍을 사물을 위치시킨다. 이것은 인생에서의 최종 목표를 정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자기암시라는 렌즈를 통해 잠재의식이라는 감광판에 그 목표라는 사물을 찍는 것이다. 무한지성은 여기서 목표라는 사물을 그 본성에 적합한 물리적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역할은 분명하다. 당신은 찍고 싶은 장면을 선정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암시를 위한 잠재의식과의 교류를 통해 포즈를 취하듯이 자신의 의식을 고정하고 나서 사진을 찍는다. 이후 그 사진이 제대로 표현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명심하라. 당신은 무한한 지성이 명확한 중점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줄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즉 사진을 보고 싶은 기대 때문에 앉아서 기다리거나 침대로 기어들어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신념과 자긍심을 가지고 9장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에 제시한 대로 매일매일 정진하라. 물론 마지막 단계까지 한 번에 그 길이 열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 번 노력의 한 단계 정도는 분명히 열릴 것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단계를 취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될 때는 망설임 없이 그 여지를 받아들여라.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그 이후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당신의 명확한 중점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평범한 일을 한다 해도 자신의 소명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위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다. 돈을 벌거나 빌릴 수 있는 방법. 무한한 지성이 당신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마련해 주지는 않는다. 당신이 들어가서 쉬기만 하면 편안한 집을 배달해 주지는 않지만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와 기술은 가르쳐 줄 것이다. 그것으로 당신은 자신의 집을 손수 지어야 하는 것이다. 무한한 지성은 당신에게 쓸 만큼의 돈을 준비해 주지는 않는다. 당신 스스로가 잠재의식에 제안을 해야 할 일이며 그들은 당신이 돈을 벌거나 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무한한 지성은 당신을 백악관에 모셔놓고 대통령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단지 당신에게 적합한 환경에서 대통령 못지않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기적을 바라지 마라. 무한한 지성이 당신을 인도하겠지만 그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 자연의 법칙을 따라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것은 당신이다. 다시 말해 무한한 지성이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게 해줄 수는 없으며 단지 그 목표에 한 발 다가가게 해줄 것이라는 점이다. 초보자 단계에서는 무한한 지성이 당신을 위해서 재빠르게 움직여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그러나 자기 암시 원칙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지고 믿음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그 결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처음 걸음마를 연습했을 때를 회상해보라. 첫 연습에 걸을 수는 없었을 것이지만 지금 성인이 되고 난 후 걷는 것에 익숙해진 후 아무런 노력 없이도 당신은 걸을 수 있다. 심지어 당신은 지금 어린아이가 뒤뚱거리며 걸음마를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피식 웃을지도 모른다. 창조적인 사고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와도 같다. 이 비교가 정확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열거하진 않겠다. 다만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발견하게끔 도와줄 것이다. 항상 진화의 법칙을 명심하라. 이 법칙을 통해서 물리적인 모든 것들이 영구히 향상되고 유한지성을 벗어나 무한지성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인류는 진화의 법칙을 보여주는 가장 고등하고 가치 있는 본보기이다. 인류는 고대 광물 단계의 미네랄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생명은 있었지만 지성은 없었다. 다음 인류가 성장하고 식물의 발전을 통해 생명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인류는 연명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지능을 사용했다. 그 다음으로 동물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고 비교적 높은 지능을 가졌으며 거주지를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간은 동물의 계보 중 우뚝 선 존재가 된다. 무한한 지성을 이용해 생각할 줄 아는 존재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물론 단 한 번의 노력으로 이 단계까지 온 것은 결코 아니다. 단계별로 한 번 혹은 몇 번의 환생을 거쳐 인간의 단계에 온 것이다. 바로 이 점을 명심하라. 왜 당신이 자연의 법칙을 앞질러 무한한 지성을 가질 수 없는지 알게 될 것이다. 때로는 이 법칙을 거슬러 갑작스럽게 단계를 뛰어오른 예를 보고 싶다면 일확천금으로 부자가 된 졸부들이나 부모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될 것이다. 록펠러가 가졌던 돈의 의미란 무엇이었을까? 그에게서 돈이란 물론 믿을 수 있는 존재였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만연했던 무지나 전염병을 없애는 수단 혹은 그 이상 수천 가지의 방법으로 인류의 봉사를 하는 수단에 불과했다. 만일 록펠러의 재산이 록펠러가 아닌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아이의 손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것이다. 아이가 그 재산을 어떻게 썼을지는 당신의 상상력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당신의 이해 정도에 맡기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지만 추가적인 이야기는 14장에서 계속하기로 하자. 만약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다면 추수를 하기 전에 꼭 해야 할 몇 가지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당신도 알다시피 곡식은 햇볕이 잘 안 드는 나무 아래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다. 성장에 필요한 적당한 햇볕과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농부는 반드시 땅을 일구고 그 땅에 적합한 곡식을 심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야만 자연이 돌려주는 대가를 기다릴 수 있다. 자연은 그저 묵묵히 한 사람이 한 만큼 되돌려줄 뿐이다. 이것이 한 사람의 명확한 중점 목표를 제대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훌륭한 예이다. 우선 씨를 뿌릴 땅을 읽어야 하는데 이것은 명확한 중점 목표라는 씨앗이 심어질 수 있도록 무한한 지성과 신념 그리고 자기 암시와 잠재의식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갖추게 됨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는 그 목표라는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을 기다리는 시기가 필요하다. 이 기간에는 씨가 말라버리지 않도록 꾸준한 햇볕과 수분이 공급되어야 한다. 즉 꾸준히 신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거대한 수확의 시간이 올 것이다. 내 자신의 초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시작하려는 강좌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화 과정이 진행될수록 이번 장과 이 과정의 다른 장에서 설명된 모든 법칙들이 구구단을 외우듯이 익숙해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구구단과 마찬가지로 이 법칙들은 변함없는 확실성을 가지고 동작한다는 점이다. 각 장에서 당신이 명심하고 따라야 할 지침을 제시했다.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언급된 것이어서 누구든지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뿐이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이 책의 내용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나는 조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좋다. 또한 조국이 그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다. 링컨. 네 가지 필수적인 등반 코스. 이번 장에서는 당신이 친숙해져야 할 네 가지 요소를 다루고 있는데 독자들이 그것들에 익숙해지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소개한다. 자기 암시, 잠재의식, 창조적 사고, 무한한 지성이며 이 네 가지는 지식의 최고봉으로 가기 위한 필수 등반 코스라고 볼 수 있다. 이 중 세 가지는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이다. 또한 당신이 이 세 가지 코스를 지나가는 방식에 따라 네 번째 요소인 무한한 지성에 영향을 주는데 구체적으로는 앞에 세 가지가 수렴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당신은 이미 자기 암시와 잠재의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또한 창조적 사고가 무엇인지도 공부했다. 부연하자면 이것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고를 가리키며 창조적인 본성을 일컫기도 한다. 8장 자제력의 내용은 창조적인 사고를 준비하고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 8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목표를 성취할 준비가 덜 된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을 농사에 비유해 보았다.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창조적 사고란 밭에 뿌린 씨앗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비료를 주고 건사하는 것과 같다. 만약 당신의 마음을 증오와 질투, 시기 그리고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채운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인생의 명확한 중점 목표라는 씨앗의 싹을 틔우지 못할 것이며 무한한 지성 또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들은 당신의 목표인 씨앗의 성장을 방해하는 잡초와도 같다. 창의적 사고는 당신이 명확한 중점 목표를 달성하려는 마음가짐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즉, 당신이 정해진 과정과 순서에 따라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이번 장을 쓴 의도대로 이루어진다면 3장 자기 확신에 관한 내용을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당신은 씨앗을 뿌리는 방법도 배웠고 걸음을 주는 방법도 배웠다. 이제 당신은 자기 자신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필수적인 이유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진화 과정 중에 현 시점에 이른 이상 자신의 힘의 원동력이 되는 진정한 근원에 대해서 잘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동안 자신감에 공을 돌리던 모든 것들을 무한한 지성에 공을 돌리게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자기 암시는 건설적으로 이용되었을 때 위대한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이다. 이것이 부정적으로 쓰인다면 모든 성공의 가능성을 없앨 것이며 또 계속 쓰인다면 당신의 건강마저도 해칠 수 있다. 외과 의사와 정신과 의사들의 경험을 신중하게 비교 분석한 결과 놀랄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의사를 찾는 환자들 중 75%가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쉬운 말로 풀어 쓰자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일종의 상상의 병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불쌍한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병에 걸렸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 우울증은 대개 스스로 중독이라는 증상을 일으키며 혹은 장기 기관의 이상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고통스러운 증상을 겪고 있는 환자는 정확하게 사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변태 증상, 파괴적 증상, 심지어 환영을 보기도 한다. 간단한 장 청소나 구연산 마그네슘 한 병으로 해결될 증상이 우울증 환자들에게 빈번한 편도선 제거 수술이나 치아 발치, 맹장 수술 등으로 이어진다. 우울증은 정신 이상의 초기 증상이다. 자기 암시의 권위자인 헨리 로즈 박사는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사례를 들고 있다. 만약 내 아내가 죽는다면 나는 더 이상 신의 존재를 믿지 않겠습니다. 그의 아내는 폐렴을 앓고 있었으며 내가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런 말로 인사를 했다. 그의 아내를 계속 치료하던 주치의는 회복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런 얘기를 환자에게 직접 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을 침대 쪽으로 불러 마지막 인사를 했다. 이어 나를 불렀다. 나는 방 앞에 서서 혼자 울고 있는 남편을 봤다. 두 아들은 엄마에게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힘들게 호흡하고 있었다. 그리고 간호사가 지금 맥박이 매우 낮고 상태가 아주 나쁘다고 일러주었다. 그 부인이 나를 부른 것은 자기가 죽은 후 두 아이들을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때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언제나 강하고 건강한 여자였어요. 하느님도 결코 당신이 죽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두 아들만 남겨놓고 떠날 생각은 하지 말아요. 그 누구의 곁도 떠나지 마세요. 나는 계속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시편 103장을 읽어주었으며 기도하면서 그녀가 영생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회복될 수 있기를 계속 기원했다. 그리고 죽음에 관한 모든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굳은 신념으로 죽음에 맞서 싸우라고 말했다. 나는 그 방을 떠나면서 교회 예배가 끝나면 다시 오겠습니다. 당신이 많이 회복된 것을 보러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 그때가 마침 일요일이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나는 그 집에 전화를 했다. 그녀의 남편은 밝게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이 떠난 뒤 아내는 두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로즈 박사가 그러는데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다면서 정말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그녀는 회복이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두 가지 때문이다. 자기 암시와 신념이 그런 결과를 가능케 한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했던 말이 신념이 되어 그녀는 자기 암시를 걸었던 것이다. 나는 아슬아슬하게 제 시간에 맞춰온 것이었고 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은 너무나도 강해서
내가 그녀에게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안겨줄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녀가 상황을 역전시켜 폐렴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 덕분이었다. 의사들이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말해왔던 폐렴이 바로 이 믿음을 통해 고쳐진 것이다. 슬프게도 한때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된 폐렴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음가짐에 따라 이러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으며 원래 의도된 대로 좋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효과. 여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다. 한 내과 의사가 어떤 중년 부인을 소개해줬다. 그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위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는 거식증에 시달렸고 서서히 죽음의 문턱으로 치닫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보러 갔다. 안타까운 점은 그녀에게 신앙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신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렸다. 또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신의 힘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 내가 첫 번째로 한 일은 그녀의 신념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신이 항상 당신과 함께 할 것이며 당신의 힘을 다시 찾아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말은 사실대로 되었다. 실제로 그녀는 자신감을 회복하였고 내 설득이 그녀를 감동시킨 것이었다. 바로 그날부터 그녀는 다시 식사를 할 수 있었으며 3일 후에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지금 그녀는 건강하고 행복한 여성이 되었다. 그녀를 바뀌게 한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앞서 말한 예와 같은 맥락이다. 외부적인 암시와 내부적인 확신으로 치유된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플 때가 있다. 이때는 자기 신뢰와 신념을 굳건히 함으로써 좀 더 강한 마음으로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암시의 힘이다. 이 힘이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된다. 그리고 이 힘을 가진 사람은 가능성이 있고 신뢰성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이렇게 암시의 힘으로 우리 모두가 치료사가 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동료들을 도울 수가 있다. 다음 얘기를 기억하라. 인간 정신의 파워에 관한 훌륭한 책을 읽어야 하며 인류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사람의 마인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배워야 한다. 우리는 그릇된 생각에 따른 최악의 상황들을 종종 목격하곤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들은 사람을 극단의 상태까지 몰고 간다. 바로 지금이 사람의 마인드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기에 적절한 시기이다. 정신적인 질병뿐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 또한 고칠 수 있다. 앞의 주제를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기로 하자. 물론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신념이나 정신적 믿음만으로 암이란 질병을 다 치료할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암을 고치려면 그 초기에 외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딱히 없다. 만약 이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사람의 마인드가 정신적 혹은 육체적 질병의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 인간의 정신에 의존해야 한다. 이집트 원정 당시 나폴레옹은 흑사병으로 죽어가던 수백여 명의 군사 집단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중 한 군사를 부축하고 다른 한 군사는 등에 업었다.
그는 그 병이 다른 원인뿐 아니라 병사들의 두려움을 타고 퍼져나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격려했다. 괴테는 이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무시무시한 고열이 있는 곳에 들어갔음에도 절대 위축되지 않았고,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의지를 이미 마음속에 심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위대한 힘, 상상력. 앞에서 본 위대한 사람들은 우리가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하는 자기 암시의 힘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병에 걸리거나 아플 수 없다고 믿으며 스스로에게 암시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자동적이고 잠재적인 의식은 병을 이겨내고 병에 대항할 수 있게 해주며 병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공포를 안겨주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또한 우리가 환자들, 특히 전염병 환자들 사이를 들락날락 할 때에도 병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준다. 상상력만으로도 고양이를 죽일 수 있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것은 바꿔 얘기해서 상상력은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해 상상력이란 인간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힘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어떤 사람이 예리한 칼날로 자신의 정맥을 베었다고 상상했다. 사실 그 옆에는 얼음이 녹아 물이 되어 똑똑 떨어지고 있었고, 이 소리는 그에게 마치 자신의 손목에서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는 실험 전부터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몰랐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실제로 사망했다. 당신이 오늘 아침을 상쾌하게 출발했다고 생각하는데 회사 동료들이 모두 오늘 많이 아파 보이네요. 의사한테 가보셔야겠어요. 라고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몸에 이상한 기운이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퇴근 후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온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빠져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힘이 상상력 혹은 자기 암시의 힘이다. 이렇게 상상력이란 사람의 정신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중하게 조절하지 않고 그저 방치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이상한 속임수에 당할지도 모른다. 만약 최악의 상황을 상상한다면 정말로 당신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실제로 젊은 의대생들 중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씩 수업 시간에 배운 질병에 걸린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고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울증이란 체내에서 발현되는 독성 물질로부터 걸리게 된다. 즉 몸속의 수비수가 제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거함으로써 걸리게 되는 병이다. 이에 따라 잘못된 경보장치를 울려서 터무니없는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이 우울증은 실제로 신체적인 문제에서 발생될 수 있지만 지나친 상상력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의사들 역시 이 사실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스코필드 박사는 암에 걸린 한 여인을 통해 이 사실을 증명했다. 의사들은 그녀를 수술 테이블에 눕히고 마취를 시작했지만 이상하게도 종양은 사라졌고 그 당시에는 어떤 수술도 필요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의식이 깨어나자 종양은 다시 나타났다. 의사들은 그녀가 종양에 걸린 친척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녀는 친척의 증상처럼 자신의 몸속에도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상상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녀는 다시 수술대 위에 눕혀졌고 의사는 마취제를 투여했다. 그리고 마치 진짜 수술을 하는 것처럼 그녀의 팔과 다리를 끈으로 붙들어 맸다. 수술이 끝나고 그녀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수술이 성공적이었으며 다만 상처 부위에 붕대를 좀 감아야겠다고 했다. 그녀는 의사를 신뢰한 것이다. 마침내 붕대를 풀게 되었고 더 이상 종양은 생기지 않았다. 그녀는 사실 그 어떤 수술도 받지 않았다. 단지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서 회복된 것뿐이었다. 그녀는 순전히 자신의 상상 속에서 종양을 앓고 있었던 것 뿐이다. 물론 지금 그녀는 너무나 건강하다.
자기 암시에 따라 상상 속의 병이 치료될 수도 있고 또 없던 병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좋지 않은 상상력을 고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밤이다. 그 중에서도 막 잠이 들려고 하는 그 시간이 잠재의식이 모든 것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잠재의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한번 써보라. 결코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일 아침 당신은 7시에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자. 혹은 당신이 평상시에 일어나던 시간과 조금 다른 어떤 시간을 택해도 좋다. 그리고 잠이 들 무렵 자신에게 암시를 걸어라. 내일 아침 나는 7시에 일어난다. 몇 번이고 반복하라. 이 말은 당신의 마음에 각인될 것이다. 이어 이 암시는 당신의 잠재의식에 전달되어 정확히 7시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내 경험에 따르면 이 실험은 몇백 번을 해봐도 다 성공적이었다. 이것은 잠재의식이 당신을 깨우는 것이다. 아무리 이른 시간이라 해도 마치 누군가가 당신의 침대에 와서 어깨를 두드리는 것처럼 제 시간에 정확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분명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 들면서 잠재의식에게 어떤 바람직한 성품을 개발하라는 명령을 내려보라. 그러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자기 신뢰와 용기라는 덕목을 발전시킬 것이며 이 요소들이 당신이 내린 명령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상상력은 없던 병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언급했었다. 정말로 한 사람을 상상 속의 병만으로 침대에 드러눕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역시 같은 방법으로 병을 치료할 수도 있다.